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요일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제 화요일이 말복이었어요. 복날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날은 한국의 더운 여름날이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날이죠. 그런 복날의 마지막 날, 말복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렇게 말복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곧 가을이 오겠다. 이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갑자기 한국에서 비가 좀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온도, 기온이 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비가 많이 오고 엄청 시원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살만하게 약간 덜 더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거리를 걷다 보면요. 나무 밑에 매미들이 떨어져 있어요. 매미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다들 있나요? 여름이 되면 엄청 시끄럽게 우는 그런 곤충이죠. 이 매미들이 여름에만 살았다가 여름이 끝나면 다 죽고 없어지잖아요. 이 매미들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벌써 여름이 많이 끝나가는구나, 가을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가을을 앞두고 먹을 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먹을 거, 특히나 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을을 식욕의 계절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는 좀 입맛이 없잖아요. 근데 가을이 오고 좀 선선해지면 입맛이 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곡식이나 과일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때 맛있는 것들 많이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을을 식욕의 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청고마비의 계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중국에서 쓰는 사자성어인 것 같은데 청고마비의 뜻은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라는 뜻입니다. 가을이 되면 하늘이 굉장히 높아지고 푸르러지고 그리고 말들은 먹을 게 많아지니까 살이 찌죠. 말만 살찌는 게 아니라 먹을 게 많아지고 맛있어져서 사람들도 인간들도 좀 살이 찌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도 많아지고 좀 시원해지는 가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식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인 테이블 세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잠깐이기는 한데 한식 학원에 다닌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자취하고 결혼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다 됐으니까 요리를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한식의 요리법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식 에피소드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한식의 기본적인 테이블 세팅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테이블에 음식들을 이렇게 세팅하는 건 상을 차린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상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낮은 테이블을 뜻해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앉아서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 그때 밥을 먹을 수 있는 낮은 테이블을 사용했어요. 그게 상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상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요즘 컴퓨터로 작업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면 의자에 앉아서 많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때에도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높은 테이블, 식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음식을 이렇게 세팅하는 걸 말할 때 상을 차린다 라고 여전히 말해요. 그리고 상을 차리는 것, 이 행위 아니면 차려져 있는 이 테이블 세팅, 이런 거는 명사로 상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세팅하고 누군가한테 대접을 할 때 상을 차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싶을 때 제가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기에서 차린 게 별로 없다는 건 진짜로 차린 게 별로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만약에 손님이 너무 급하게 왔을 때는 진짜로 차린 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는 그래도 다들 나름 신경을 써서 상을 차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맛있게 차렸으니까 정말 맛있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차린 건 별로 없지만 편하게 맛있게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해요. 제가 지금 초대한 당신 손님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부족하게 차렸어요. 그래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맛있게 차리시고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을 차리다, 상차림, 이런 단어들을 좀 체크해 봤으니까 한식의 상차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의 상차림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차와 과자만 먹을 때에는 다과상이라는 걸 차립니다. 다가 차라는 뜻의 한자예요. 그래서 차와 과자상이니까 다과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에도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랑 간단한 음식을 먹기도 하잖아요. 이걸 주안상이라고 합니다. 술을 한자로 했을 때 주이기 때문에 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은 안주를 뜻합니다. 술을 마실 때 간단하게 옆에 같이 먹는 음식을 안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술주와 안주에 안이 들어가서 주안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상차림은 반상이에요. 밥을 메인으로 하는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상차림입니다. 그냥 일반 상차림이죠. 이런 반상에는 기본적으로 밥과 국, 그리고 김치랑 장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이라는 건요, 뭔가 디핑을 할 수 있는 소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장으로 끝나는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다 장입니다. 그 안에다가 파나 고추, 양파 이런 걸 썰어 넣어서 그 장을 만들기도 해요. 디핑할 수 있는 장. 그리고 또 식초 같은 걸 넣어서 새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간장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약간 짭조름하면서 새콤해서 뭔가 찍어 먹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고추장에 식초를 넣으면 이걸 초고추장이라고 부르는데, 특히나 좀 비린내가 날 수도 있는 회를 먹을 때 초고추장을 많이 먹어요. 한식에서는 이렇게 장을 추가로 놓아서 혼자 이렇게 직접 먹어봤을 때 좀 싱겁다 싶으면 찍어 먹을 수 있게, 내가 간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반상을 차릴 때에는요, 약간의 룰이 있어요. 아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밥은 항상 왼쪽, 그리고 국은 항상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다가 수저를 놓아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쳐서 수저라고 부르는데, 이 옆에다가 수저를 놓고 숟가락이 특히 왼쪽에 가야 돼요. 그리고 젓가락은 오른쪽에 갑니다. 원래 수저라는 말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합친 말인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수저를 그냥 숟가락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국어 사전에도 그냥 수저는 숟가락과 젓가락이란 뜻도 있고 숟가락이란 뜻도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원래는 수저는 숟가락과 젓가락이었고, 지금은 수저라고 했을 때 숟가락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밥과 국을 세팅하고 그 위에다가 김치와 장, 그리고 다른 반찬들을 세팅하면 됩니다. 한중일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다 젓가락을 사용하니까 이 식문화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의 다른 점은 바로 숟가락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쩌면 이미 아시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꼭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퍼야 돼요. 젓가락으로 밥을 푸면 그게 원래는 예의에 어긋납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예의에 빡빡하게 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불쾌하거나 같이 먹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끔 하는 거 정도만 아니면 밥을 젓가락으로 좀 집어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서로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편안하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밥은 숟가락으로 푸는 게 한식에서는 예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식에서는 국그릇, 밥그릇은 들지 않고 내려놓고 먹는 게 예의예요. 이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좀 다르기도 해요. 그죠? 특히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들고서 먹는 게 예의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밥그릇 들고 먹는 게 좀 편하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내려놓고 먹는 게 예의예요.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냥 들고 먹어도 괜찮은 나무 그릇이나 사기 그릇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사기 그릇이라고 하면 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그런 그릇이죠. 이런 그릇들은 가볍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음식을 넣었다고 뜨거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들고 먹는 문화가 많이 발달한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가벼운 그릇이 아니라 좀 무겁고 또 뜨거운 음식을 넣으면 뜨거워지고 차가운 음식을 넣으면 차가워지는 그런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그릇들이 무거우니까, 그리고 도톰하고 열을 가지고 오니까, 아니면 차가운 그 온도를 가지고 오니까 차가운 음식은 오래오래 차갑게 해줬고요. 뜨거운 음식은 오래오래 뜨겁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들고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먹는 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릇들을 모두가 사용했던 게 아니라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겁고 두껍고 차갑고 뜨거운 그런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그릇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내려놓고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이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볍고 그냥 들고 먹어도 괜찮은 그런 그릇을 쓰는 사람들이 조금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옛날에는 들고 먹으면 거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요즘 이렇게 좀 들고 먹는다고 야 완전 거지 같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들고 먹는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좀 나쁜 눈초리를 받을 것 같아요. 아, 너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통적인 예절은 그랬다고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뭐 내가 그냥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놀러 갔을 때 아니면 혼자 편하게 식당에 밥 먹으러 갔을 때 너무 막 딱딱하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안 지킨다고 해서 그 가게의 직원이 저 사람은 저렇게 먹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좀 중요한 자리에 나간다고 하면 살짝 신경 쓰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으로 만난다던가 아니면 좀 높은 사람, 회사의 높은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특히나 처음 만날 때, 이럴 때는 이런 예절을 살짝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예절 얘기를 살짝 해봤는데, 우리 원래 지금 상차림, 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다시 반상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반상이라는 건 밥, 국, 김치, 그리고 장이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본에다가 추가로 반찬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반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에 여행을 와봤다면 어디 식당에 들어갔을 때 반찬 개수가 엄청 많아서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모든 식당에서 반찬을 엄청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 먹는 간단한 식당 같은 곳에 가면 반찬이 심플하게 그냥 김치, 단무지 이 정도만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여러 명 혹은 가족이랑 같이 가는 테이블 하나에 세팅을 해주는 그런 식당에 가면 반찬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놀라는 분들도 좀 있죠. 한국에서는 일단 밥, 국, 김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3개의 반찬이 더 있는 게 기본 세팅입니다. 이렇게 밥, 국, 김치를 빼고 놓는 반찬들을 첩이라고 불러요. 정확히는 반찬을 놓는 그릇을 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찬을 놓는 그릇, 첩이 3개가 있으면 삼첩이라서 삼첩반상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반상에서는 밥, 국, 김치, 그리고 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또 여기에 젓갈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젓갈이라는 건 바다 식재료 있잖아요. 오징어, 새우, 이런 것들, 그런 바다 식품들에다가 세게 양념을 해 놓은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나온 것들은 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센 양념을 해서 오래오래 보관을 했던 거죠. 이게 또 그 반상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젓갈도 첩으로 세지 않아요. 이것도 반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이랑 젓갈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빼고 3개의 반찬이 추가로 들어가면 삼첩반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5개의 반찬, 5첩이 들어가면 5첩반상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밥상에서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간 그런 반상이겠죠. 그리고 7첩,
구첩반상이 되면 이제 손님들에게 내는 그런 상차림, 아니면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보통 먹는 그런 상차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추가해서 12첩 반상이 되면 조선시대 때 생각하면 왕이 먹던 그런 상차림이 됩니다. 아주 최고급이죠. 왕이 먹던 상차림이니까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아주 비싼 풀코스 요리 같은 느낌입니다. 한식은 원래 이렇게 전통적으로 반찬이 많았기 때문에 요즘도 한식 식당에 가면 반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2첩 반상이 임금님 밥상이고 아주 귀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다는 건 물론 옛날 이야기니까, 요즘은 그냥 좀 많이 푸짐하게 차려주는 한식당에 가면 이런 12첩 반상 다들 먹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세팅, 상차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한식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식의 종류는 워낙 많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한식의 레시피들을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레시피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식의 양념의 기본 세팅, 룰 같은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식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기본 레시피가 있어요. 바로 장설파마 훅개참입니다. 무슨 기술 이름 같지 않나요? 장설파마 훅개참은 그 음식에 들어가는 소스, 조미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이름의 앞 글자들입니다. 먼저 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장입니다. 간장, 그리고 또 뭐 있죠? 고추장, 된장, 그리고 중국 음식에는 춘장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발효시킨 페이스트 아니면 소스, 이런 거를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은 설탕의 설이에요. 근데 이 설탕의 설도 무조건 설탕을 넣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달콤한 거, 설탕 대신에 꿀을 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살이 덜 찐다고 하는 알룰로스, 이런 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한국 주부들,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들이 설탕 대신에 많이 넣는 게 있는데요. 바로 매실청입니다. 이 매실청은 소화가 잘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약간 새콤하고 좀 오묘하고 깊은 맛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들이 좀 더 깊은 맛을 내게 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탕 대신에 매실청을 넣는 걸 비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파마는 우리 머리에다 하는 파마가 아니고요. 파와 마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훅개참은 후추, 깨, 참기름입니다. 여러분들 뭔지 다 맞추셨나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역시 비율입니다. 비율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장을 2만큼 넣고 나머지를 1만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기 100g에 장을 1스푼 넣는다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장을 1스푼 넣으면 나머지는 얼마큼 넣으면 되죠? 반을 넣으면 되니까 반 스푼씩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뼈가 있는 고기라면 그 뼈가 있는 고기의 그 무게의 반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닭도 그냥 살만 있는 닭이 있고, 통닭 같은 거는 뼈가 있는 닭이잖아요. 통닭은 그냥 닭을 자르지 않은 전체의 닭을 통닭이라고 하는데, 이런 통닭은 안에 뼈도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갈비 같은 경우에도 고기가 있지만 그 안에 갈비 뼈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뼈 무게를 생각해서 이 전체의 무게의 반만큼이 고기일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음식에 간을 하면 돼요. 그러면 뼈가 있는 닭을 200g 요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장을 얼만큼 넣으면 되죠? 반을 넣으면 되니까 200의 반, 100g이라고 생각했을 때 장을 한 스푼, 나머지를 반 스푼씩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대충 요리를 하려고 해도 간이 어느 정도 맞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해보고 나서 만약에 나는 좀 이게 너무 단 것 같다. 나는 이게 좀 싱거운 것 같다. 이렇게 나의 입맛에 안 맞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내가 설탕을 조금 덜 넣어야 되겠다. 나는 100g의 장 한 스푼이 아니라 100g의 장 한 스푼 반으로 계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레시피를 봤을 때 설탕이 좀 더 많이 들어갔다. 예를 들자면 간장 3스푼, 설탕 2스푼 넣으세요. 이렇게 돼 있는 레시피를 봤다면 이 레시피는 좀 달콤하게 만들었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레시피를 보고 이 레시피를 써보고 싶은데 너무 달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레시피를 보면서 여기선 설탕을 살짝 빼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잘 맞게 요리를 할 수도 있겠죠. 내 입맛과 좀 다르다면 살짝씩 넣고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고 빼는 거 가감한다고 이야기했죠. 나의 입맛에 맞게 가감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나에게 맞는, 내 입맛에 맞는 황금 비율을 찾아 놓는다면 앞으로도 요리할 때 편하겠죠? 그리고 장에다가 다양한 장을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장에 특히 간장을 넣는 게 기본적인 한식 베이스 양념이 됩니다. 이렇게 간장을 써서 양념을 하면요. 불고기 그리고 갈비찜, 떡갈비 같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장 대신에 만약에 고추장을 사용한다면 떡볶이나 제육볶음 그리고 닭볶음탕 같은 좀 매콤하고 빨간 그런 일반적인 한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추장을 사용할 때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고추장은 생각보다 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요리 초보자들이 고추장을 잘못 사용해서 요리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추장을 그냥 좀 매운 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맵게 만들려면 고추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추장만 넣으면 너무 달게 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고추장이 달기 때문에 고추장을 넣었다면 설탕의 양을 좀 줄여야 돼요. 아니면 고추장만 다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 2스푼을 넣고 싶다면 고추장 1스푼, 간장 1스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만으로 매운맛을 다 내려고 하면 절대 내가 원하는 매운맛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맛이 무겁고 텁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추장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도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훨씬 더 맛있고 가볍고 그리고 산뜻한 그런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매운 음식을 할 때 고추장만 넣는 게 아니라 꼭 고춧가루를 같이 넣어요. 어떤 분들은 고추장이 이미 고추로 만든 건데 뭐하러 고춧가루를 넣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넣어야 꼭
적당히 달면서 적당히 텁텁하지 않은 그런 매콤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릴 때에는 고추장이랑 고춧가루가 레시피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둘 다 사는 게 좀 아깝게 느껴져서 고추장만 썼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달고 텁텁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떡볶이 같은 거 만들 때 혹시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없게 만들어졌다면 떡볶이에 고추장만 넣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도 함께 넣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이게 좀 웃긴 이야기긴 한데, 고춧가루를 특히 맛있는 걸 넣어야 음식이 맛있게 되기 때문에 고춧가루 카르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카르텔이 정확히 무슨 말이죠? 약간 서로서로 이야기를 해놔서 독점을 하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다른 데에서 막 못 팔게, 우리끼리 이렇게 잘 팔아서 잘 살아봅시다 하는 게 카르텔인 것 같네요. 어쨌든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맛있는 고춧가루는 흔하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서로 정보를 이렇게 흘려서 맛있는 고춧가루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맛있는 고춧가루라는 게 대체 뭘까요? 진짜 한국에서 잘 길러서 직접 말려서 이렇게 만든 그런 고춧가루를 맛있는 고춧가루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춧가루는 당근마켓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그냥 일반적인 가게 있잖아요. 음식점도 아닌 뭐 그런 가게에서 갑자기 고춧가루를 판다든지 미용실에서 고춧가루를 판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거를 사야지만 맛있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 특히나 좀 나이가 있는 좀 아주머니, 주부들 이런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맛있는 걸 구하는 그 루트가 있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루트는 아직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 시부모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농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서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좋은 고춧가루를 구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꼭 이런 어둠의 루트가 아니어도 좀 좋은 고춧가루, 국내산 고춧가루 이런 거 사면 쓴맛도 많이 없고 좀 산뜻하고 깊은 맛이 나는 그런 고춧가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식에서 특히나 맛있는 한식을 만들고 싶다면 고춧가루에는 살짝 돈을 써서 좋은 고춧가루를 구하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리할 때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나는 나름 레시피대로 잘 만든 것 같은데 뭔가 식당에서 먹었던 그런 맛이 안 나. 라고 할 때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MSG입니다. 한국의 마트, 뭐 식당 이런 데에서는요, MSG를 넣은 음식들을 보통 많이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MSG 없이 그냥 조미료만 넣어서 만들면 뭔가 약간 부족한 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MSG라는 건요, 맛을 내는 조미료예요. 된장이나 다시마 이런 곳에서 감칠맛만 쏙쏙 뽑아내 놓은 겁니다. 감칠맛이라는 맛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어렵기는 한데요. 뭐 음식 같은 거 먹어보면 그 음식에서 심플하게 단맛, 짠맛 이런 맛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뭐 버섯이나 치즈 이런 거 먹어보면 되게 다양한 냄새와 그 다양한 맛이 깊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어떤 식재료의 깊은 향과 맛 같은 걸 쫙 뽑아내는데 요런 맛을 감칠맛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처음에 이런 감칠맛을 우마미라고 소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마미, 좀 음식 식재료에서 나는 깊은
깊은 맛, 뭐 이런 거를 감칠맛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감칠맛만 쏙쏙 뽑아낸 게 MSG입니다. 그래서 이런 MSG만 딱 넣으면요, 진짜 음식의 맛이 더 깊어져요. 한국에서도 이런 MSG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나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MSG는 바로 참치액입니다. 말 그대로 참치에서 뽑아낸 액기스예요. 어떤 맛이에요. 그래서 뭔가 만들었을 때 약간 맛이 아쉽다. 충분히 짜고, 충분히 달고, 충분히 매운 것 같은데 뭘 더 넣어야 되지? 뭔가 부족한데? 뭔가 밍밍한데? 이런 느낌이 들 때 참치액 한 스푼만 넣으면 왠지 모르겠지만 맛이 확실히 잡히더라고요. 맛이 잡힌다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맛이 뭔가 뭔가 부족한데 이런 느낌이 들다가 딱 무슨 좀 킥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뭔가 넣었을 때 딱 맛이 이거지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이거를 맛이 잡힌다 라고 말합니다. 참치액 한 스푼을 딱 넣으면 맛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MSG 도움받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MSG를 잔뜩 넣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스푼에서 반 스푼 아주 조금만 넣어도 맛이 확실히 잡히거든요. 이런 MSG 중에서도 특히나 클래식하고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던 거는 다시다입니다. 일본에서도 다시다가 좀 유명해졌던 적이 있다고 들어서 일본 분들은 어쩌면 다들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다시다라는 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소고기 다시다도 있고 멸치 다시다, 조개 다시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소고기 국 같은 거 끓일 때 약간 소고기의 맛이 부족하다, 국물에서 좀 덜 난다 라고 할 때 이 다시다를 넣어주면 소고기를 훨씬 더 많이 넣은 것처럼 진한 국물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개가 들어간 칼국수 있잖아요. 이런 조개 칼국수도 조개 맛이 좀 더 국물에서 진하게 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 조개 다시다 살짝 넣으면 훨씬 더 진한 조개 칼국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런 재료들을 많이 넣어서 오래오래 끓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이런 재료들을 잔뜩 넣어서 오래 한참 끓여야 됐겠지만 이런 MSG만 넣으면 요즘은 잠깐만 끓여도 금방 그 깊은 맛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MSG를 좀 나쁘게 생각하기도 해요. 옛날에 어떤 한 기업에서 MSG는 화학적인 나쁜 거다. 근데 우리는 이 MSG를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MSG가 그렇게까지 나쁜 조미료도 아니고, 뭐, 우리가 요즘 뭐 먹는 간장이나 고추장, 이런 것도 다 공장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MSG만 뭔가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조미료들보다 훨씬 나쁘고 그러지는 않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고 그냥 MSG를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팍팍 넣는 건 아니고 살짝씩만 넣고 있기는 하지만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식 만드는 법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혹시 요리를 좋아하시거나 한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 룰을 사용해서 한식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레시피마다 맛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룰을 알고 있으면 나에게 잘 맞게, 이제는 나에게 잘 맞는 진짜 맛있는 한식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으로도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한국어 수업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있는 제 홈페이지 링크에서 수업을 편하게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